어제 재판 보면서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 하도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재판이 계속 나오니까 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죠. 그런데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너 이것도 잘못했고 이건 인정되고 그래서 재판 똑바로 하는구나 그랬다가 또 막판에 뒤통수를 맞았죠. 15년 구형했는데 절반도 아니고 7년. 이중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선고한 것에 따지면은 3분의 1도 안 되죠. 7~3은 21이니까. 네. 23년. 23년인데. 도대체 아무리 뭐 판사 마음이고 고무줄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오프닝 때 여러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사건은 분명하고 하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게 있는데 누가 봐도 한독수보다 이상민이 더 큰 죄 깊숙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재판장이 유경진이라는 판사인데 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던데 먼저 그 선고하는 장면 한번 보시죠.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내란 행위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경찰의 지휘관들과 그 소속 인원들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이상민이 웃어요. 7년 하니까 좋아 죽겠는가 보죠. 김유정 의원님. 네. 왜 7년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진관 재판부처럼 일관되게 불법 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한 것, 그리고 국헌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것, 그건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 형량도 제법 높게 나오겠구나, 한덕수 못지않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7년 이러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건 마치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이 무거운 죄에 대해서 그냥 일반 사건처럼 취급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갯돈 떼먹고 달아난 사기꾼이 7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과 같은 7년을 판결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실망은 했고요. 지금 저 마지막에 웃는 장면이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물론 방청석의 가족들이 방청을 하면서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뭐 힘내라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숨 돌린 거 아니겠어요. 한독수처럼 혹은 비슷하게 그 이상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떨고 있다가 7년 하니까 본인도 안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소가 절로 나왔겠죠. 본인이 또 판사였기 때문에 저는 사정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바가 있을 텐데 아 안심했다. 또 항소하고 상고심 가면 훨씬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소가 절로 나왔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그 미소 때문에 우리가 더 분통이 터지던 그런 순간이었죠. 나홀로님이요. 형량 바겐세일이 유행이냐? 툭하면 반띵이네. 고작 7년 때리려고 1시간을 주절주절 씹으린 유경진 판세. 속상한 분들이 참 많으시죠. 법률가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 재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어떻게 되게 정해요?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나온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표는 있습니다만 판사들이 보통 항상 그 법관 연수나 이럴 때 그런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던져주고 각자 양형을 좀 결정해 봐라. 그럼 편차가 꽤 많이 나요. 그건 이제
계속 줄여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들은 어느 정도 이 키 맞추기가 돼요. 그것도 재판부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내라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심 재판부에 보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피고인하고 지금 이상민 피고인하고는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7년 23년이니까 예. 뭐 3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결국엔 서울고등법원의 그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일단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가담을 했고 그러면 이제 가담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민이 한덕수보다 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같다고 칩시다. 같다고 쳐도 한덕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죠. 나는 님이 23년 짜는 님이 7년 받고 아씨 줄 잘 섰다고 어떻게 23에서 7 빼면 얼마예요? 16년이야? 네. 16년을 더 빵에 살으란 말이야.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앞서 유무죄 판단은 저는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란의 성립과 또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유죄 인정은 뭐 각기 벌어진 일을 이제 분까지 이렇게 적시해 가면서 적절하게 인정을 했는데 제 느낌으로도 아니 명색이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부하 내동한 사람도 아니고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징역 7년? 이거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앞에 뭐 이야기를 다 뭐 너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놈이야 하면서 죽을 죄를 안 지은 벌을 김정우 원장님 어제 판결을 보고 작년 걸리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지금 막 속이 더 뒤틀리는데 저는 한편의 비극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판사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 그러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의 근본을 훼손했다고 그랬어요. 이상민이. 두 번째,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헌정체제를 부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7년을 준다? 판사가? 그러면 7년 정도면 내가 뭐 깨부실만 해. 헌정체제 부셔보지 뭐 다 먹을 수 있는데. 라고 사고할 수 있도록 양형을 준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판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란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본 것 같다. 근데 이진관만 특수한 거예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럼 판사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랑 유사하냐? 윤석열과 유사하다. 윤석열 뭐라 그랬습니까? 계몽령이야. 2시간밖에 안 됐잖아. 피해가 없어. 근데 이거 가지고 나를 단죄해? 라고 얘기했는데 다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실행을 했으나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들이 없었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양형을 참작해서 좋아. 한덕수는 이진관이 했으니까 난 잘 모르겠고 7년만 때릴게 라고 얘기하는 건 법관들이 이 사건을 윤석열과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하나 하고 전 더 화났던 건 이상민이었어요. 15년 구형 때렸을 때 거의 죽상을 하고 있다가 7년이 나왔는데 유죄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게 밝혀졌으면 공직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씩 웃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어찌 보면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까지 이 헌정체제하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은 이 문제를 저렇게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여서 계속 이진관이 나오라고 저희가 이진관이 나올 거라고 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2월 19일 날 지기현이 무기형이 아닌 유기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외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한편의 비극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민의 미소를 보면서 웃는 모습이 저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 판결을 보고 웃은 사람은 이상민 한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박영식 에디터님,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 또 여론이 이상하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죄질이 더러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어제 위증죄도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위증을 어디서 했느냐? 내란 전국 때 번번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이상민은 거짓말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내란 발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이제 자신의 직을 던지고 사표를 던지고 나서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라는 망언을 또 내뱉거든요.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만한 발언과 행위를 누차 했던 사람이고 공적인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7년 선고에 아빠 사랑해,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라는 그런 딸의 반응에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장관을 역임할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마 국민들의 여론도 판사분들이 전혀 이 어떤 헌법 준수 의지라든지 이 내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는 게 아닐까? 물론 앞에서 이 공소 사실과 관련돼서 정리를 잘 해놓고 나서 양형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좀 또 문제지만, 이 정도의 양형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진관 판사만 극소수로 사법부의 구성원이겠구나.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판사분들이 저는 뭐 아메바 판결이다, 단세포 판결이다 라는 판사들이라는 그런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박영식 앵커님께서 내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아메바, 단순 판결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아메바 같은 단순한 판결을 하게 됐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바로 그 두 판사의 소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유경진 부장판사도 분명히 내란이고 가담했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사 단수 지시에 대해서 그냥 전화 한 통 했을 뿐이다. 그래서 봐준다. 장관이 그러면 전화하지 직접 가서 스위치 내립니까? 이런 생각. 이자들이 벌이려고 했던 내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선고할 때 가장 눈여겨봤던 것 여러분과 함께 생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내란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 얘기를 했어요. 세계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다라고 한 겁니다. 역사를 생각하고 역사 인식이 있는 판사의 판결과 그냥 이건 전화 한 통만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 것 아닌가.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때 그 대목 지적했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부분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왜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15년 구형했는데 그건 아니야. 23년 선고했습니까? 내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친위 쿠데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너네는 좀 모르냐라고 저는 그 23년이 한덕수에게만 던지는 선고가 아니라 특검을 향해서도 날린 질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하면 특검이 너무 낮은 구형을 한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예, 모두에게 전 질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쿠데타보다 위에서부터의 이 내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그 류경진 재판부의 모습과. 그래서 어제 이상민 그 7년 선고를 했던 그 재판부의 모습은 이진관 재판부와도 아주 대비되기도 합니다만 거의 경주마처럼 이렇게 시야가 가려진 경주마처럼 일정 부분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내란 행위의 어떤 전후 사정 그런 것들을 조금 폭넓게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판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사에 전화 한 통 건 것뿐이다. 단순히 전화가 아니었잖아요. 그건 내란 행위의 어떤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로서의 전화였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로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거를 이상민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부기관까지 전달은 됐지만 밑에서 안 한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패스하고 그래서 매우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바라본 결과가 어제 7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판사들도 공부시켜야죠. 공부해야죠. 사법시험 볼 때 역사시험 보죠. 국사 봅니까? 1차에? 1차 시험에 보죠.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로스쿨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고 그 전에 그 사시 볼 때는 1차에 국사 과목도 있고 세계사 과목도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책 한 권 안 보고 계속 술만 처마시다가 윤석열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로 우리가 이제 형량 이렇게 정상을 참작한다라고 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양형 사유죠. 예. 예. 뭐 반성을 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이상민은 반성을 한 번이라도 한 걸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만 했지? 그렇죠. 최후 진술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명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최후 진술할 때는요 주로 그 얘기였어요. 내가 뭘 바라고 내란을 하겠느냐. 그렇죠. 부인하는 취지였죠, 부인만 했어요. 결국에. 한덕수는 그래도 말이라도 내가 왜 그때 더 말리지 못했을까 한탄스럽다라고 얘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하고 끝까지 반성 한마디 안 했던 자인데 내가 뭐 때문에 뭘 바라고 하겠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런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는데 그걸 봐준다. 그러니까 양형이 제가 봐도 너무 약하긴 약해요. 이게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죄 관련해서 뭐 단순 참여자도 아니고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걸 다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은 너무 약해 보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삼심제 하는 거죠. 서울 고등법원에서 바로 잡아야죠. 대체로 항소심에 가면 1심보다는 좀 낮추는 게 그 관행적인데 올려서 선고하기도 하죠. 그럼요. 이거는 이제 특검도 항소할 테니까. 무죄난 부분 뭐 항소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양형 부당 부분에 대해서도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특검에서도 항소할 테니까요. 만약에 특검이 항소를 안 하면 이른바 올려치기는 못 하죠. 근데 항소할 안할 수가 거기 없겠죠. 때문에 예. 저는 애당초 김종국 원장님 특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형했을 때부터 제가 참 아니다 싶었어요. 윤석열 사형 적어도 구형을 할 때 윤석열 사형, 노상원 사형, 김용현 사형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기징역을 가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특검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군 사령관들을 빼고는 양형 기준을 낮게 본 거 아닌가? 대부분 15년 쳤잖아요. 따지고 보면 주요 임무 종사가 사형 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덕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15년이라고 하는 동일한 형량을 한 건데 대체적으로 양형 사유가 그 판사들이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그 일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란이 실행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국민들과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있었다고 얘기했었고 이진관 판사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이상민을 선고한 판사도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상민은 이 행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은 할 생각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국민과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들인데 이 일이 벌어졌다면 피해를 당할 사람들이 국민과 여기에 참여한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판사가 여기에 맞게 적어도 높은 특검이 높은 구형을 때렸어야 되는데 저는 느낌에 윤석열, 김용현 정도, 노상원 정도 요쪽만 양형을 좀 높게 특검에서 또 구형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특검 내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특검 스스로도 매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완벽하게 내란 문제에 대한 단죄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책무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좀 낮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25년 때렸으면 구형을 실력 때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못 때리죠? 그렇죠. 아니, 무기징역을 만약에 구형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7년 때리겠습니까?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게 몇 명 안 돼요. 따지고 보면. 국무회에 참여했던 한 7, 8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만 참여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내 핵심적인 사람으로서 기득권 속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렸던 사람이고 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상민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친구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술친구. 아니 윤석열 후배, 충암고 후배. 후배고. 아까 술친구라 말씀드린 예. 충암고 후배고. 그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해제한 그 다음 날 또 모여가지고 모의를 했던 자 아닙니까? 그렇죠. 오죽 자기가 아끼고 챙겨주는 그런 신복이면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났는데도 그 자리를 지켜줍니까? 그리고 그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있잖아요. 11분 동안 문서를 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1분 동안. 이 문서를 보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본인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문서를 본 적이 없다. 자기 부인 일정표를 봤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본인 또 아마 마지막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판사 생활을 20몇 년 했다. 판사한테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야, 너랑 똑같은 판사야. 너 그럼 되겠냐? 라고 이해할 수 있을 대목.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최대한 낮추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 웃음을 짓는 자에게 전 유경준 부장판사가 어땠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 순간 이상민의 웃음보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의 표정 제가 볼 때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기 힘들다를 넘어서서 특검까지도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저자들이 다 한 통sak 아닌가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박영식 앵커님, 제가 어제 그걸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참 무식하구나. 판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판검사들 전부 다 그러면 대부분 다 끝나고 나면 변호사로 개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럽니까? 네. 그래요? 아닌데. 아닐 텐데요. 어디에 또 그런 나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각 변호사는 변호사고 네. 판검사는 판검사지 네. 판검사 개업 끝나고 바로 이렇게 변호사 개업하는 나라도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검사가 정치로 진출하는 예는 한 번도 없대요. 그건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판사 있잖아요. 이건 종신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70, 80 먹어서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변호사 개업할 일이 없지. 정말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연방 판사직을 수행을 하니까 개업할 일이 거의 안 생기는 것이고,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검사나 판사는 선출직이에요.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만약에 선거에 패배해서 그 지역 검사, 그러니까 DA라고 하는데, 디스트릭 어톤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검사나 판사, 지방법원의 판사직을 수행 못하게 되면 다 변호사 다시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 출신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 이상의 고위직들은 변호사 개업을 안 하고 대신 뭘 하냐면 공증인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증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공증인 수를 상당히 제한해 놔서 그거를 변호사 개업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국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조금 다른데. 챗 GPT를 다 믿을 수는 예. 없습니다만 한국 가능, 미국 가능, 대신 본인 사건이나 동일법원 사건 수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일본도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은 수임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경과 규정을 두거나 제한 규정을 두게 하는데 이 시점이 지나게 되면 변호사 독일도 가능하지만 제한적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도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잘 모르고 아니면 챗 GPT가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요. 그래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 어제 판결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재판 소원 법사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박영시 앵커님. 네. 그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원래는 우리가 지금 3심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바 우리 헌법은 뭐 3심제라고 딱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재판 소원 제도라는 것을 마련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내 사건에 준하여 만약에 헌법 법리를 두고 봤을 때 헌법을 어긴 판결이 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판단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판사들의 신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판결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국민들의 여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제 배심원제가 적극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법 왜곡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정도로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게 뭐 재심이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기관이 어떤 국가기관이 대법원에게 좀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느냐 이제 이 어떤 여론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이 재판 소원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전 더 기가 막혀요. 국민을 팔았습니다.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유로 대법원 차원에서 사법부 차원에서 숙고를 해보고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사법부가 그동안 어떤 판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자정 기능 하나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고 판결에 대해서도 법 왜곡죄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과 성찰조차도 없는 상황에 재판 소원을 국회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피해본다는 얘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에 내란 청산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맞습니다.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당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럴 때냐 하는 말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장에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1심 선고 앞두고 저는 처음에는 추호의 의심도 이제 직연이 난리칠 때는 의심했다가 그 뒤로는 이제 걱정을 안 했는데 최근에 잇따른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판사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판결들을 지금 계속 하잖아요. 네. 김인택 그렇죠. 우인성 그렇죠. 이번에 또 곽상도 판결도 정말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상식에 어긋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거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직위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의 기대와 다른 판결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직위원이라는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원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거든요. 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다시 올라가서 반추해보면 처음에 그 윤석열 사건을 지기현 판사한테 지정 배당합니다. 원래는 무작위 배당을 해야 되는데 김용현 사건을 먼저 배당을 해놓고 거기에 지정 배당을 합니다. 다른 내란범 사건은 또 무작위 배당해서 다른 재판부에 보냈어요. 그런데 윤석열만 특이하게 지기현에게 지정 배당을 했거든요. 예. 지정 배당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월 8일 날 구속 취소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지기현에 의해서. 아무도 구속 취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어요. 오히려 법조인들은 저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구속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매우 독특한 논리로. 그 뒤에 발생한 일이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는 초유의 사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국민주권, 국민의 선택이 목전에 있는데 갑자기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것도 과거 대선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이번 대선은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은 갑자기 자기들이 뽑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했죠. 한덕수가 내란범으로 23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국민의힘은 움직였고 법원은 거기에 발맞춰서 이재명 후보를 자연스럽게 없애려고 했습니다. 조희대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 내란을 청산하려고 했던 내란 특검 더하기 3특검이었었죠. 이 3특검이 영장 청구하면 굉장히 많이 이례적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압수수색영장 기각, 계속 기각. 그러면서 사실 진실을 발견하는데 혹은 내란을 청산하는데 일종의 방해, 뭐 나쁘게 말하면 방해 혹은 협조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뒤에 방금 말씀하셨던 김건희 무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명태균 무죄 그리고 곽상도 공소기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영장을 계속 기각해 왔기 때문에 내란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내란 영장 전담 판사 2명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그 법의 취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4명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계속 기각을 하니 다른 판사로 제대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해서 법을 통과시켜서 보냈더니 그 4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임시라고 자꾸 주장은 하지만 예. 그것은 내란 청산을 하고 싶어하는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국민과 국회는 빠져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 뒤에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처장을 대법원이 보냈습니다. 박영재 처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해서 대통령 후보를 갈아치려고 했던 조희대의 이 사법 쿠데타를 핵심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앉혀서 국회에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법원의 이 일련의 흐름들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재판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손 떼, 함부로 우리 비판하지 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흐름 하에 윤석열 재판이 2월 19일 날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불안한 흐름 혹은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진 흐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은 나쁘게 말하면 법원 내에 이런 흐름을 만드는 조율자 혹은 설계자가 있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조율자 설계자가 만약에 없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법원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어떻게든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중형이 선고되거나 하는 경우라면 이 보수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 하에서는 이상한 판결이 나와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땐 말이 안 되지만 이 흐름을 계속 만들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판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왜 우려스러운 상황인가 정말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제 어찌됐든 지기현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 지금 뭐
형을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죄나 공소기각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요. 저는 사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법 왜곡죄입니다. 사전 조치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내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만들어서 직위원이 판결을 하지 않고 내란 재판부로 보내는 게 첫 번째였는데 그건 이미 너무 늦었고 예. 실패를 했죠. 그러면 남은 방법은 이제 법 왜곡죄를 미리 통과시켜서 시행시켜 놓는 것입니다. 19일 전에 가능합니까? 해야죠. 사실 12일 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은 가능한데 발의는 돼 있습니까? 이미 법사위까지 다 통과시켰습니다. 예. 본회의만 처리하면 돼. 지난 12월 3일 내란 1년 됐을 때 그때 법사위는 밤늦게까지 법사위를 열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때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법 왜곡죄를 그때 통과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예. 아직까지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도부 그래서 판단입니까? 네? 지도부가 판단한 지도부 겁니까? 판단이죠. 어. 그래서 마지막 마지노선이 설 전인 이번 주 목요일 날 본회의 때 처리하는 게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지도부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직위원이 그럴 리가 없다. 직위원을 믿는단 말입니까? 직위원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제가 정말 직위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도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속 취소 될 줄 알았느냐? 예. 아무도 구속 취소 예상 못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했지 않냐라고 제가 계속 반박을 해도 저의 인식은 매우 소수다라고 계속 잘리고 있습니다. 저는 법 왜곡죄가 이제 법사위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만 되면 이제 뭐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네. 하도 법 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고 뭐 이런 그 여론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위원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직접 오딩이 있었습니까? 네. 누군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뭐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 그냥 야. 당 지도부의 인식이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지금 김 의원님 생각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법 왜곡죄를 판결 선고 전에 통과시켜 놓으면은 이게 좀 더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 혹시 또 다른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는 예방적 효과를 그렇죠. 갖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혹시 그 법사위 통과된 안에 네. 법을 왜곡한 판사는 형을 어떻게 처벌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마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정확히 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벌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법 왜곡인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 결국에 판사가 판단합니다. 법원이 아. 판단해. 이게 법 왜곡죄가 우리나라에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독일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아주 가끔씩 판사들이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방적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 그리고 수사관들도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막 조작한 증거인지 빤히 알면서 그 증거를 사용해서 유죄를 선고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하는 것들도 다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법원에 적어도 우리 진보 진영이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법원이 지금 선봉에 나섰거든요. 기존에는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이 선봉에 나섰었는데 지금 검찰청 폐지되고 뭐 정권 바뀌고 검찰청 폐지한다라고 해서 이게 전면에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법원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원의 이 진보 진영에서 분명한 시그널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진보 진영이 하나로 뭉쳐 있고 힘이 세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수이고 힘이 굉장히 강력해서 보수 진영 혹은 수구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매우 강도 높은 개혁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민 눈치를 보고 국민 주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떤 게 진짜 정의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번에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판결했는지 해명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필요하면 사퇴해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말은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우리 헌법 103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합니다. 양심을 빼먹었어요. 예. 차마 양심을 얘기 못했다고 얘기 저는 못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라는 것이 양심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보 진영, 진보 세력들이 그리고 건전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 매우 큰 힘으로 결집돼 있으면 판사가 적어도 직업적 양심, 그건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직업적 양심이거든요. 직업적 양심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판결을 해도 뭐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해도 뭐 그냥 욕은 좀 들어먹을지 몰라도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법원도 끄떡 없고 그리고 그 판사는 또 나중에 뭐 좋은 자리로 승진해 나가고 이런 상황이 이런 분위기가 계속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굳이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법원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실의 거울, 양심의 거울 이런 거 딱 만들어가지고 선고하기 전에 그거 한번 들여다보고 삐 소리가 나면 야, AI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니 정말 최근에 이런 일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설마 그러겠냐라고 하는데 잇따라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근데 어떠세요, 김 의원님? 그전에도 이런 판결들이 좀 숱하게 있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하게 판결 때문에 참 당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판결합니까? 이런 판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언론에 알려진 판결들은 소수이고 실제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하면서 만났던 당사자들이나 의뢰인들은 물론 자기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실 수밖에 없긴 한데 한 발 떨어져서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혹은 판사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이렇게밖에 판결을 못한 건 아닐까라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의 국민 주권이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이런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런 외피 때문에 국회마저도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입법을 하는데 계속 안 된다라는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 주권 위에 사법부 독립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법부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것에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죠. 사법권의 일부를 그러니까 국가 권력 중에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부여받은 것인데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주인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법부 개혁은 국민 주권을 관철시켜서 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법개혁할 때에는 배심 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거예요. 이 판사들에게만 다 맡기지 않겠다. 예. 국민이 직접 판단하겠다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심제를 대폭 늘려야 돼요. 지금도 법률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 헌법에 배심제를 명문화시켜서 이 배심원들의 한 판단이 판사들을
구속할 수 있게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법대를 낮추는 것도 예.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게 재판하는 곳이 높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내려다보거든요. 예. 그 의자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대법정 받지 않습니까? 예. 주권자의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판사의 눈높이가. 그렇게 되다 보면 주권자와 판사가 대등하고 혹은 주권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권이 행사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진실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권자의 눈을 계속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출시켜놔야 국민이 무서운 줄 알고 재판을 할 예.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죠. 대법관 의자는 조의대 한 3명 앉혀놔도 되겠던데. 네. 그 김건희 재판 같은 경우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이게 도대체 말이 돼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무죄다 막 이렇게. 당장 오늘 이제 김혜성 재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쪽에서는 이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공소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네. 곽상도권에서도 봤듯이 혹시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제할 수는 없겠죠. 지금 법원의 이런 흐름상 배제할 수는 없고, 오늘도 어떤 기사에 나왔는데 유독 권력자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 예.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겠죠. 그게 특검의 수사 영역이냐 수사권이 있냐 없냐는 사실은 특검법에 따라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적으로 좁게 해석해서 누군가를 봐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법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드는 아까 두 가지 법 왜곡죄 통과시키고 기세 싸움에서 우리가 압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원에다가 이 판결을 해라고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도 지키고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온 판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혹은 그 판결이 양심을 저버리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책임을 물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책임을 전혀 못 물립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제 김혜성 판결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특검이 과연 촘촘하고 꼼꼼하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기소를 해놨으면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3대 특검에 이어서 2차 특검 하는 것도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도 안 해놓은 게 너무 많은데 이번에 2차 특검은 내란 특검이죠. 종합특검입니다. 종합특검. 네. 여기에 이제 김건희 관련된 부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게 됩니까? 포함이 돼 있어요. 내란 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담재판부도 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말해서 2차 종합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전담재판부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과 달리 당에서 이제 대폭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했을 때에는 저희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사실상 일반법에 가까운 법으로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12.3 내란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려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당에서 수정한 안은 12.3 내란 포함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내란 외환은 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라고 열어놔서 여기에 2차 특검을 끼워 넣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만약에 한다면 별도의 2차 특검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이번에 구성이 됐는데 그건 좀 믿을만 합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제일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저희가 이제 법사위법을 계속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법사위법에서는 그래도 법원의 외부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당 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판사들을 이제 풀을 전국 법원으로 열어놨는데 지금 법에서는 해당 법원으로 이제 풀을 줄여놨고 그다음에 외부의 관여가 전혀 없다 보니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로 고등법원에서 지금 6명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기존에 했던 판결 중에 뭐 일부는 또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지만 또 일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할 분들로 꾸려졌는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당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완전 폐지로 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여지를 남겨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보안 수사권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뜻이 좀 있었습니까? 이제 뭐 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 관점에서의 해석은 대통령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점 그것은 보안수사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상황들을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의 신청이 있는 사건들은 공소청에 송치를 해서 경찰에서 종결하지 않고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 지금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님께서도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그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은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정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PPT를 하나 예, 표 만들어 준비하셨던데 오긴 한번 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만들어 놓은 이 PPT는 기존의 당의 검찰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것과 최근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것들에서 거의 의견이 모아진 예. 만장일치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의견이 거의 모아진 것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를 해서 이건 기소해야겠다라고 생각되면 공소청으로 송치를 하고요. 예. 이거는 기소할 수 없어라고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공소청에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는 기소할지 아니면 보안수사 요구를 할지 아니면 불기소할지 세 가지를 정하는데 이건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 수사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불송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데요. 불송치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의 신청을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칠 수 있게 합니다. 저건 어떻게 구성됩니까? 저거는 외부 인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들어와서 평가하는 거죠. 일종의 배심제 비슷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의 신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불송치가 맞다라고 하면 그냥 종결시키는 것이 1안이고요. 2안은 그냥 불송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더라도 그래도 공소청에 송치해서 한 번 더 검사의 판단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에서 검사가 받아보고 검토해보니 이건 종결이 맞아 라고 하면 종결시키는 것이고 종결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 검사가 스크린을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저게 지금 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예. 지금도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 검사가 가져가서 검사가 지금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직접 수사 대신에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종결 결정하면 또 항고하고 재정 신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제도처럼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아래 수사기관 통제 방안인데요. 저렇게 불송치 결정을 해서 공소청에 보내거나 아니면 종결하거나 하는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몇 가지를 두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불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장치를 두는 것이 저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독립된 감찰기관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수사기관, 세 개의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를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거나 누군가를 봐주기 하거나 할 때 외부의 독립된 감찰기관이 감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저게 영국 모델입니다. 영국에서는 저런 기관이 있거든요.
두 번째가 수사권 경합 중첩인데 저것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중첩된 수사권을 갖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3특검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3특검에서 모두 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피의자였기 때문에 어느 한 특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봐줄 수 없었어요. 하나가 봐주면 다른 쪽에서 수사할 수 있고 봐준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까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수사권 경합과 중첩을 시키면 봐주기 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견제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계속 강조드린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수사, 의도를 가진 수사를 하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라고 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내부통제기관 신설인데 쉽게 얘기하면 각 경찰서마다 저런 내부통제를 하고 자문을 하거나 필요하면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제기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꼼꼼한 통제 방안과 위에서 말씀드렸던 수사심의위원회 혹은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것. 저희 법사위는 지금 이안으로 가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공소청 송치해서 검사가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게 해두자라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첩된 방식으로 피해자의 피해 권리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보안 수사 요구가 있을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까?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이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수사 요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수사관 교체 요구나 징계 요구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통제 기관을 두어서 그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일단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반대로 앞으로 우리는 수사기관의 협력 모델을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하면 검사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자문을 요구하면 이 검사는 그 자문에 응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응해야 한다군요. 네, 자문 의무와 수사 의무를 두면 이 대등한 기관이 대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협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위험성을 지적을 했는데 보안 수사 요구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시효에 걸려가지고 못 해버리는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걱정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사건 접수를 처음에 하자마자 공소시효가 언제인지를 사건 기록에 제일 먼저 적습니다. 단기 언제, 장기 언제. 그래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픽스를 서로 연결해서 전산을 연결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주기적으로 알람을 띄웁니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매우 빠르게 수사해서 정리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늦추면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을.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염려하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지명수배를 했는데 공소시효가 하루 남겨놓고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죠. 그럴 때에는 결국에는 그때까지 수사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수사된 내용이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수사된 내용이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형사법 대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거를 보강해서 공소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죄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 소송하는 절차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학자들이나 여기저기서 많이 변호사들이나 이제 실무가들이 많이 염려하는 케이스가 구속기간입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지금 우리 법상 10일 그리고 연장해서 10일, 최장 20일입니다. 그러면 이 20일 이내에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적절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법 왜곡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사 의무를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형사소송법을 바꿀 건데 검찰의 구속기간 20일을 별도로 두지 않고 검찰의 구속기간과 1심 6개월 구속기간을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은 합쳐서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그 6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그 기간 이내에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빠르게 처리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어쨌든 간 그 20일이라는 그 시간에는 그래도 검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는 있죠. 결과적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이 20일 줄어듭니다. 예. 예, 그런 효과는 발생할 수 있죠.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보안 수사 관련된 걱정 많이 덜어지게 됐습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보안 수사권을 주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주더라도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이 거의 그대로 남아 다시 있습니다. 부활하죠. 우리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그냥 검찰청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전권 송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전권 송치를 하면 지금은 전권 송치 안 하거든요. 전권 송치하고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지금 검찰보다 더 센 공소청이 됩니다. 전권 송치 받아서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센 공소청이 될 수 있어서 정권 송치와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두 가지는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을 완전하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좀 한숨 돌린 다음에 사법부 개혁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개혁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